저자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진공은 빛의 은하수다. campanel라가 이 은하수의 물에 뛰어든 것은 다른 세계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다. 해오라기가 어차피 강으로 되돌아오듯이 우리는 은하수로 되돌아와 다음 여행을 떠난다. campanel라는 모든 은하를 여행하고 다시 은하의 끝에 가 있다. 우리가 지구라는 별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오려고 했으니까 온 것뿐이다.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다. 조반니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차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조반니가 활자를 찾기 위해서 인쇄소에서 받은 글자가 적힌 조끼는 이건 진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차표야. 아니 하늘나라 정도가 아니라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통행권이다. 미야자와 겐지는 활자가 적힌 종이를 통행권이라고 한다. 그것은 구스코 부도리의 전기에서 부도리가 일을 하면서도 농부의 아들이 남긴 책으로 공부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모든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언제까지나 우리 함께 가자. 이런 책을 왜 읽지 하는 중간중간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에 대해 묻게 했다. 동화책의 시공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선적인 시간도 아니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가치관도 찾을 수 없고 이야기의 맥락도 잡히지 않는다. 무엇보다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다. 겐지 이야기들도 쏙독새, 쌍둥이 별, 돌덩어리, 화산탄, 아빠와 아기 물고기가 주인공이고 튤립의 환술에는 대지에 솟아오르는 빛들과 소리들이 주인공이다. 한마디로 삼남만상 모두가 동화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무언가를 이야기한다. 이야기들은 새의 관점, 별의 관점, 물고기의 관점, 대지의 색과 소리의 관점을 통과하면서 논리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게 한다. 이토록 아름다운 이야기에 공명하는 순간 인간 중심주의가 허물어진다. 인간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눈으로 비친 배경 너머 다른 배경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겐지 이야기는 인드라의 그물 속에서 시작한다. 이 인드라의 그물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다. 아무도 두드리지 않는데도 힘껏 울리고 있는 수많은 하늘의 북은 울리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울리지 않는다. 하늘에 있지만 조금도 보이지 않고 확실히 울고 있지만 조금도 들리지 않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인간 중심으로만 재단할 수 없다. 그래서 뭘 어째라고. 겐지 이야기는 제발 내 자리 좀 찾아봐 라고 말하는 듯했다. 이 광활하고 보이지 않는 인드라 그물에서 제자리 찾기다. 여기 이제 풀쌤 이 자리론이죠. 그리고 기현쌤의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누가 그 티켓, 왜 조반니인가? 이런 거를 요 세 분의 글을 따라서 읽으면, 아, 이게 그 조반니가 타는 이유를 조반니가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숲이 그냥 조반니에게 그 티켓을 준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조반니는 그 와중에 모두의 행복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숲에게 선택받은 거다. 이런 것과 함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아주 이 우주의 법칙에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풀쌤이 주목하신 게 그 관계라고 하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나의 자리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어떠한 그 일이다. 그래서 자리를 묻는다. 그러면 이 끝부분이 되게 그게 한계이기도 하다. 자기 자리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게 한계다. 그래서 슬프고 그 각자 한계에 처한 그 존재들끼리 슬픔을 울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같이 이제 소리, 좀 마지막 부분에 소리가 되게 많이 나온다. 이게 그 참 좋은 분석 같아요. 아까 그 앞에 시작하는 윤영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윤영쌤은 어떠십니까? 요 글의 장점이랄까? 아, 요, 요, 네. 저 소리 부분에서 저도 되게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네, 되게 사실 뭔가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대 소설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온. 근데 여기에는 확실히 선생님 글 보고 다시 떠오르니까 너무 가득 차 있었구나 그런 소리들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동화, 그리고 저 이제 아까 그 유진쌤의 글에도 말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 대화한다 이런 게, 대화는 좋은 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풀쌤 글을 읽고 그러고 봤더니 애들이 너무 수다가 심했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여기가 제잘제잘 거리고 각자 다 할 말이 막 있는데 또 이게 너무 폐가 될까 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그 고슈 장면에서 그 도와달라고 도와주시면서 뭐 갖고 오잖아요. 사실 그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아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그 한계, 겸손함 이런 거를 보고 가는 건가도 있고 그런 와중에
소리를 함께 낸다. 이 참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나 이야기를 분석할 때 핵심은 디테일에 강한 것인데 풀쌤도 잘 보시고 오늘 전반적으로 선생님들 글이 구석구석을 잘 음미하신 부분이 많아가지고 좋았습니다.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 중요하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 말이 깊이 은밀되는 동화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행복 안에 뭐가 있냐면 그게 슬픔도 겪어야 되고 뭐 다 겪어내야 될 것이 있다는 거가 계속 이렇게 이해되고 나의 겪음이 너의 겪음이랑 맞물려 있고 나의 좋음이 너의 슬픔이고 나의 슬픔이 너의 좋음이 되는 게 완전히 맞물려 있는 이 겪음 전체가 행복의 장이고 이 세계를 은하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 쏙독새가 은하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미리내서 이렇게 별로 갈 때 그게 영광의 자리를 차지했다기보다는 법칙의 한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도 이 스케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나쌤이 마지막에 애들 그게 되게 좋았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라는 말, 지금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겐지는 뭐라고 답할 걸까 이런 부분을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도 답일 수 있고 또 겐지식으로 하면 상처를 받더라도 그게 나쁜 일은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제 연주쌤의 세계관, 아니라고 아니, 연주쌤의 세계관이죠. 자연 안에는 이게 다 연주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쌤 뭐라고 답해 주시겠어요? 행복은 그런 거야. 겪어내는 거야. 이러면 그 연주쌤이 어, 아니야 엄마 이러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겪어내는 것 같네요. 거기서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을 자의식적인 감정의 수준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그 아까 법칙, 자연의 법칙이야. 그래서 내 슬픔도 인정하지만 네. 그게 나쁜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 뭐 하여튼 그런 거 아닐까요? 네네. 또 여기 딱 출연을 해주시네. 엄마네가. 네. 이게 세상이 애들에게 그 어설픈 위로를 하기보다는 그냥 네가 이제 겪는다고 지금부터 네 인생은 온팡 슬픔밖에 없을 수도 있고 넌 넘어지게 되고 그게 너는 아마 울게 될 거야. 너는 아마 혼자 있게 될 거야. 너는 아마 하는 일이 잘 안 될 거야. 그런 와중에 가끔 뭔가 친구가 생길 거야. 그러다 이게 그 이치인데 너는 죽게 될 거. 그 루신이 쓴 소설에 애가 태어나가지고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제발 덕담 좀 해달라고 하니까 죽게 된다고. 아니 내가 이치를 말해줬잖아. 네 새끼 죽는다고. 막 쫓겨나는 그런 소설인데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랄까? 아니면 이거 떠나가지고 이해해야 될 것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가 은하의 이름으로 설명이 된다. 이런 것도 이제 보나쌤이 잘 열어두신 거고 뒤에 반전이 있는 글이었다. 이런 거. 또 이게 이제 재밌었는데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다. 이런 것도 보나쌤 글 뒷부분에. 지금 너무 바쁘시잖아요. 우리가 행복을 위한 그 겪음이 존재론적 결단력 이런 문제라기보다 많다. 겪는 일은 되게 종류가 많다. 그런 것도 이거랑 이런 맥락을 유진 쌤이 아까 존재의 동등성 이런 거지만 저는 이거를 재밌기도 했고 사건의 동등성이죠. 내가 숙제를 못한 것과 누가 다친 것 이게 사건적으로 동등하다고 무엇이 더 중하고 무엇은 덜 중하다고 보지 않는 그 마음이 이 은하의 수준에 있는 게 아닐까? 다영쌤 어떠십니까? 네. 보나쌤 그 행복 부분 읽으면서는 아이들이 결국은 좀 어른이 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지하고 약하고 그래서 되게 당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뭐라죠? 구박받고 막 그러잖아. 놀림당하고 그런 존재들이고 또 대조적으로 또 어른들은 좀
통제할 수 있는 인간들인 것 같거든요. 뭔가 과학을 통해서 비료로 막 빗물을 내리게 하고 그런 뭐 아이들을 뭐 찾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이런 측면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행복을 막 바란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는 막 몰매를 맞아야 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책임을 지기도 하기는 하지만은 근데 좀 결국에는 좀 다른 사람을 구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어른에 대한 욕망 이런 걸로도 좀 읽혔던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좋네요. 음. 그 동화라는 게 전반적으로 그 앞에 키워드에 윤영쌤도 그렇게 보신 거죠. 성숙 이런 테마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읽는 자에게서나 그 이치를 그러니까 그 쏙독새 같은 경우도 이 어떤 성숙에 대한 열망이다. 그 풀쌤 주목하신 것처럼 아, 이렇구나라고 했는 그 깨달음 속에서 그 타자에 대한 그 유진쌤의 마지막 부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성숙을 향한 갈망이고 그 단계에서만 우주여행이라고 하는 그 전체 우주의 한 일원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자리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미리네 선생님 글이 이제 이 시대적 배경하고도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는 글이어서 요 시설을 좀 넓혀보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겐지의 SF적 동화 세계가 인간과 자연, 삶과 죽음, 생물과 무생물, 모든 대립적인 것을 우주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아름답고 따뜻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 희생이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근대적 인간성에 대한 절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미리네 쌤이 봐주신 것처럼 이 행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작품과 작가가 놓인 그 역사적 맥락까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요 이제 남은 시간을 이제 서로 그 얘기를 마무리를 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들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슬픔이나 절망이라는 것도 되게 깊이 들어있던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슬픔 정말 이 정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 윤영쌤 키워드로 착함 이런 단어를 선생님이 이제 더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송욱쌤 어떠십니까? 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숲이 은하고 그게 하늘에 있는 별하고도 연관돼 있고 이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저도 부도리의 정기를 읽으면서 그런 표현이 되게 마음에 남았었거든요. 부도리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숲이 외로워했다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예, 되게 그 숲의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대체 어떤 걸까? 좀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그 누에를 칠 때 뽕나무로 치잖아요. 근데 밤나무에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거를 온 산을 그 그물로 뒤덮어서 만든다는 이런 상상력이 정말 약간 숲의 바다를 만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표현들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안에 또 굉장히 슬픔도 들어가 있고 근데 그 와중에도 이것 자체도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네, 아유 세상에 너무 감동적이네요. 선생님 말씀을 들고 그 문장이 있는 줄 몰랐는데 있었네요. 숲이 슬퍼한다. 그러니까 미야자 겐지의 마음이 그랬나 봐요. 숲의 그 기현 쌤이 쓰신 문장처럼 숲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것들이 눈에도 많이 들어오고 연주쌤 오늘 어떠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 산 누에꾼하고 붉은 수염 아저씨하고 기술은 그렇게 쓰면 안 돼. 경고했었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부도리를 설정이 되잖아요. 저는 그러네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 원자력의 철학 거기에서도 원자력이 어쨌든 자연과 무관하게 혼자서 독립하는 걸로 셀프 제너레이션 뭐 하여튼 자족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다 만들고 그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부돌이라는 매개체로 자연과 인간의 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인간의 베네피스, 인간의 그게 좋은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기술을 사용할 때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고, 또 저는 그 존재가 존재한테 거는 대화, 그거를 오픈 마인디드, 그 방아의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 거, 그 방아라는 게 되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라는 그거를 이 책에서 되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존재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쵸. 내고 듣고. 근데 이렇게, 의도가 없이 뭐 그런 마음, 완전 텅 빈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를 낼 수밖에 없구나. 아직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 공명이라는 그 키워드를 더 엮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소리를 내려고 내는 게 아니라 낼 수밖에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냐 없냐와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좋고, 그 연주쌤 말씀하신 게 어떤 태도가 이 작품 안에 흐른다. 이 태도, 그 태도가 숲의 관점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그게 그 공명과 열림 이런 단어를 계속 가져가는 거죠. 너무 그 훌륭한 글과 그 아이디어가 있는 그 연주쌤이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그 유진쌤 어떠셨습니까? 요 얘기도 좋고, 여기 그 한번 같이 네, 공명해본 것도 좋고,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좋았었는데 약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너무 뭉텅뭉텅 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도 했고 여기 오니까 쌤들이 제가 보지 못한 이 디테일들을 다 이렇게 글로 써서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 내가 못 봐도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구나 하면서 네. 약간 그래가지고 이 디테일들 내가 보지 못한 건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은 그만큼 이제 여러 쌤들이 그거를 봐주신 것들이 되게 재밌기도 했었고 여기서 말했던 어떤 뭐 시각보다는 어떤 소리나 어떤 그런 다른 감각들에 집중을 한다 이런 식으로 다현 쌤이 쓰신 것도 되게 재밌었었고 약간 여러 가지를 계속 네, 다각적으로 볼 수 있게 돼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오늘 특히 감각적인 부분도 얘기를 많이 나오게 돼가지고 작품 해석이 감각 요 부분이 아주 좋은 부분인 것도 같고 그 깊이와 넓이 이런 단어를 좀 다르게 의미해 본 그 윤지 선생님 글도 참 좋았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현 쌤 어떠십니까? 저는 이 책 읽을 때 처음에 색채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서 되게 동화인데 그림 없는 그림 동화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시체화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처음부터 또 이것도 갖고 또 좋은 것만 보고 그래서 그러긴 했는데 근데 저는 이 미야자와 겐지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분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물론 이분의 그 글이 제가 글 쓴 거에도 있는데 되게 힘든 상황을 묘사하는데도 하나도 안 힘든 것처럼 묘사하는 그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부돌이가 농사에 힘든데 그 뭐 하늘에 뭉게구름이 불어올 만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표현이 되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 은하철도의 밤에서 거의 초반에 다이아몬드 묘사한 게 있었어요. 그 다이아몬드가 아무도 안 내려가서 아무도 안 캐서 지천에 널려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깔려 있다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이건 제 저렴한 표현이고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되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분한테 더 집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작품을 잘 해석은 못하고. 근데 이분의 시를 보고 아까 보여주신 그 영상을 저도 오늘 봤거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크로포트키닉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타인을, 그 농민을 위한 근데 농민들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막 이 사람을 이해하지 않잖아요. 못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죽는다고 영상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삶이 뭘까?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간다는 게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막 이 아름다운 충만감에 다 아름답게만 보였어요. 근데 저 이번에 이 책이 너무 이분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네, 아름다운 네. 것 같아요. 네. 그 영상에 아버지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막, 전 남을 이용하면서 살고 싶지,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오네요. 네. 나는 어떤 삶을 원해요. 이러고, 아픈 여동생한테 이제, 오빠, 나 눈이 보고 싶어. 이러면, 눈이 차가운데 따뜻해. 오빠가 좋죠. 이게 저도 했던 건데, 이거. 엄마 눈 갖다 줘야 딱, 막 이런 거 하는데, 막 어떤 한 삶을 보게 되는 거고, 이 미야자와 겐지는 인류학자, 나카자와 시니치가 아주 좋아하는 거고, 이 전체 세계가 나카자와 시니치가 분석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여러 번 읽고 싶은 책이어서 아주 좋은 작품이 더 있는 모양입니다. 좀 더 기회를 보면서 더 읽도록 하고 기현 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더 풍요롭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시도 좋았고요. 네. 네. 저희가 SF 문학으로 지금 5개월을 달려왔는데 계속 인간성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읽었던 소설도 그랬고, 그런데 이번에 미야자와 겐지 동화를 읽으면서 이게 왜 마지막에 우리가 이 동화를 배치해야 되는지 알 것 같다. 인간성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되게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다 공명하고 있고 끊임없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다 못 듣고 있었는데 그거 들어야 된다. 그게 슬픈 소리든 기쁜 소리든 힘든 거든 희생이든 그거 들어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게 행복이 아닐까. 그게 인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제가 그 문학의 반장으로서 다음 시즌에 잠시 홍보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SF적인 우주 가능을 봤다면 다음 시즌은 생명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저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졌지만 끊임없이 밑바닥에 깔려있다라고 느꼈거든요.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되는 소리가 뭘까?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작은 것들의 생명도 소중한데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 모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지금은 가져야 될 때다. 왜냐? 현민쌤이 공지에 올렸던 것처럼 어떤 지구의 기후적인 환경 위기라든가 그리고 인간성의 소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생명에 대한 우리가 가벼움 때문이 아닐까라는 바탕으로 저희가 다음 시즌은 한 달에 한 생명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